오후에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챗 GPT 개발사인 오픈 AI가 일본을 아시아의 첫 거점으로 선택했다고 하죠. 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들도 일본에 투자를 하고 나섰는데요. 일본 정부 역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을 적극 지원하며 AI 산업 주도권 확보에 나선 건데 문제는 이런 움직임이 네이버 라인 사태와도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 잠시 뒤 IT연구소에서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경기가 불안하다 보니 안정적인 소득을 기대하며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을 기울이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지금 같은 시기엔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에서 그 해답을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법원이 조만간 의대 증원 집행 정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정부와 의료계의 여론전도 거세지고 있는데요. 의료계가 법원에 제출된 정부의 의대 증원 근거 자료를 공개했다고요. 네, 정부가 법원에 제출했다는 근거 자료를 두고 좀 둘 사이에 이게 맞다 아니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와 대한의학회가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제출했다는 근거 자료를 대중에게 공개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검증하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부 주장은 기존 보고서 3개를 그냥 인용한 정도 그런 주장 외에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정부가 제출한 자료가 49건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 정부가 기존에도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 계속해서 정부가 내놨던 브리핑, 대국민 브리핑, 또 언론 보도 자료 배포 등으로 이미 공개가 된 것들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쟁점은 결국에는 이 의대 증원이 근거를 갖고 절차를 갖춰서 진행이 됐는지 여부가 됐습니다. 네, 항고심의 쟁점은 뭐가 될까요? 일단 양쪽 입장을 하나씩 좀 뜯어볼게요. 정부는 철저히 정책적 결정이었다라는 입장인데 정부가 2,000명이라는 숫자를 도출할 때 보고서를 인용했다고 하잖아요. 이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DI, 서울대학교 이렇게 3개 보고서인데 이 보고서들은 다 객관적인 추계 방법을 썼고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2035년에는 10,000명의 의사가 부족하더라라고 모두가 3개 보고서에서 똑같이 예측을 했다라는 게 정부 입장이에요. 그런데 의료계는 이 보고서들도 사실 3명의 저자 모두가 여러 가지 다양한 가정을 얘기해 본 거고 또 무엇보다 본인의 보고서가 증원 근거로는 이용되지 않았으면 한다라는 입장을 충분히 밝혔다라는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이 자료뿐만이 아니라 보고서도 문제가 있지만 과정에서도 위법성이 있다라는 건데요. 정원을 늘리려면 원래 계획부터 이 보건의료 발전 계획이 선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수립된 바가 없었다. 좀 선후 관계가 뒤집어졌다라는 주장이고요. 이에 정부는 의사 양성을 생각해보면 의대 과정이 있으니까 최소 6년이 걸린다. 그런 걸 감안을 했을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을 했고 그러면 2031년부터 2,000명씩 해서 2035년대에 갔을 때 10,000명이 공급될 수 있게끔 계산을 해보니 지금부터 2,000명을 늘렸어야 됐다. 그래서 증원 시기나 규모 방법은 모두가 정책적인 결정사항이었다라고 정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의료계는 이제 보정심의 인원 구성도 문제를 삼고 있는데 이 심의위원회잖아요. 근데 여기 28명 중에 환자 단체도 있고 여러 구성이 돼 있는데 공급자 단체 쪽에서는 위원이 6명이에요. 근데 이 6명에 보면 의협뿐만이 아니라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이렇게 다양한 의료 직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단체는 이게 아니라 의사들과의 양자협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서 의사 국가시험 일정을 늦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요.
의대생만을 위한 특혜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도 그럴 것이 사실은 이례적이긴 하잖아요. 어떤 분야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긴 어려운데 네. 그 일정을 늦추자, 시험 일정을 늦추자는 거는 그 많은 대학들이 먼저 정부에 건의를 했어요. 의사 국시가 9월에 시작이 되는데 7, 8월부터는 원서 접수 들어가고요. 그래서 교육부도 일정 연기를 좀 검토해보자 이거였는데 그런데 국시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조금 더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의대생들이 그럼 수업 복귀하면 시험도 볼 수 있잖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거 다 따질 거 없이 복귀하면 시험 볼 수 있는 거를 뭐하러 또 이렇게 미루냐. 일단 좀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일각에서 4년 전에 의대생들한테 이거 국시 응시 기회를 주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번 사태에서도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여론이 뭐 당연히 뭐 좋지 않을 수 있고 뭐 특혜 논란도 일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이미 의대생들이 출석을 안 하는데도 학사 일정이 또 조정이 된 상황인데 일반 학과 학생들 사이에선 사실 이런 거 상상도 못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의대생들은 특혜를 받는 게 아니냐라는 불만도 적지 않게 나오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의대생이 아니라 전공의들 같은 경우에 그 이번 주 안에 복귀 안 하면 전문의 시험 못 본다라고 복지부가 경고를 했는데도 전공의들은 뭐 움직일 생각을 안 하고 있죠. 그래서 교육부는 일단은 특혜는 아니다 일축을 하면서 수업을 듣고 싶어도 못 듣는 학생까지 피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구제하는 방안을 찾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부가 어제 검찰 고위급 인사를 발표했는데요. 이를 두고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는 모양이에요. 네, 법무부가 대검 검사급 검사, 그러니까 고검장이나 검사장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 39명에 대한 전보 승진 인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소속이 대거 포함이 돼 있는데 여기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지휘부들이 전격 교체가 된 거죠. 네. 먼저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는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부임을 하고 또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1차장 검사, 4차장 검사도 자리를 떠납니다. 이 새롭게 임명된 이창수 전주지검장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오게 되는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어요. 2020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대검 대변인 지내면서 보좌한 최측근으로 분류가 되고 그 당시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대립각을 세울 때였는데 이른바 그때 이제 대치하면서 윤석열 라인이라고도 불려왔었고요. 또 수원지검에 있을 때는 그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지휘를 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로 기소를 했고 전주지검장 시절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채용비리 의혹 관련 당시에 청와대 인사 라인에 대한 소환 조사도 벌이는 등 수사에 속도를 냈던 사람입니다. 네,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로 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의혹 수사 전담팀이 꾸려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이 수사 지휘부가 전면 교체된 건데요. 수사에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죠. 네, 이 김건희 여사 의혹 사건의 수사 팀장격인 1차장, 4차장 검사 자리가 이제 전보가 된 거고 또 후임자 임명이 없어서 당분간은 공석이 됐어요. 그래서 수사 지연은 불가피해 보이고 더 나아가서는 수사 범위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 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짚어주신 대로 좀 시점상 공교로운 것들이 있어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해서 이달까지 수사를 끝내라라고 지시를 내린 지 얼마 안 됐다는 거. 네. 또 수사 지시를 내리면서 대통령실과 좀 갈등서울도 불거졌던 이원석 검찰총장으로서는 참모들이 대부분 교체가 된 거거든요. 네. 또 총장 임기가 넉 달밖에 안 남은 시기에 이루어진 것도 이례적 인사인 거고요. 이 수사에 본격 시동을 걸던 4명의 차장검사도 모두 비수사청으로 전보가 됐는데 이 서울중앙지검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대형 수사에서 굉장히 요직이잖아요. 그런데 이 전면에 나섰던 차장들을 모두 비수사청으로 전격적으로 냈다 보는 것도 흔치 않은 일이라는 거죠. 뭐 물론 전보 인사 같은 거야 공무원 조직에서 주기적으로 있는 일이지만 통상 검사장급 인사가 매년 7월 정도에 이루어져 왔다고 해요. 그리고 좀 김건희 여사 수사의 속도를 내기로 한 만큼 그러면 이례적으로 인사가 조금 당겨지더라도 뭐 6월 이 정도 생각을 했지 이달 안에는 없을 거란 말이 있었거든요. 지금 일단은 법조계와 검찰에서는 말을 아끼는 분위기고요. 그럼에도 술렁이는 분위기는 감지되고 있습니다. 네, 이원석 검찰총장도 오늘 입장을 밝혔죠. 네, 오늘 오전에 출근길에 기자들을 마주쳤는데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다. 좀 말을 아끼면서 이 정도로 답변을 하고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다. 주어진 소임을 다하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원석 청장이 어제 강원도에 갔었어요. 춘천지검 원주지청을 방문 중이었는데 인사 발표 뒤에 돌아와서 오늘로 예정됐던 충북 방문 일정은 또 취소를 하기도 했고 또 이 검찰청법상 검사 인사를 할 때는 총장의 의견을 듣게 돼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대거 참모진 거의 전부를 교체한 부분은 이게 이원석 총장의 의중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겠다라는 분석이 중론입니다. 네. 이번 검찰 고위급 인사 개편에 대한 정치권 분위기는 어떤가요? 야권은 크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이게 김건희 여사 수사 방탄의 서막이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창수 지검장 이번에 새롭게 오는 이창수 지검장은 대표적인 친윤 인사인데 야당 탄압에 앞장섰던 인물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는 이때에 대통령의 신복을 중앙지검장에 앉힌 건 기어코 김 여사를 성역으로 만들라는 시그널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반면에 여당은 이건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는 거예요. 인사 수요에 따라서 이루어진 인사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민주당에게는 검찰을 향한 억지 비난을 하지 말아라. 또 이런 정치 공작, 사법 방해 행위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는 12시간 넘는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는데요.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하나요? 이제 어제 오전 9시 18분쯤에 검찰에 출석을 해서 12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뒤에 오후 9시 42분에 귀가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검찰이 주로 물어본 건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경위, 또 왜 그랬는지 목적, 청탁 여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최 목사가 귀가할 때 기자들 질문이 있었는데 직무 관련성에 대한 질문이 있었느냐라는 질문에는 당연히 있었다라고 답을 하면서 본인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 또 소회를 충분히 밝히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줬으니까 이제 앞으로 판단하는 건 검찰의 몫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검찰이 이 최 목사의 얘기에 따르면 검찰이 명품 가방 외에도 다른 선물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든 거. 제가 건네준 선물의 의미 또 어떻게 전달했고 왜 전달했는지 모두 다 소상히 설명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금 이 최 목사가 준 게 그 명품 가방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 말고도 180만 원 상당의 향수 화장품, 40만 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전달했다라고 최 목사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앞서서 김건희 여사가 어떤 금융위원 관련 청탁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을 목격했다라고도 최 목사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검찰이 조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동훈 공수처장 후보자 이 가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이번엔 부인을 운전기사로 채용해서 2억여 원의 급여를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죠. 네, 이 일전에 나왔던 게 먼저 아빠 찬스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부터 살짝 살펴보면 오동훈 후보자의 20대 딸이 재개발 예정인 어머니 땅을 매입했는데 주변 시세 절반 가격으로 매입을 했고 4억 원대에 매입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아빠 돈을 통해서 엄마 땅을 샀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겠고 구입을 한 시기도 재개발 사업을 거의 목전에 뒀을 때 관리 처분인가 직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밖에도 딸에게 금전을 대여해 준 다음에 후보자 지명 이후에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 이것도 알려져서 논란이고 또 딸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학에 다니는 동안에 아버지의 사법연수원 동기가 재직하는 여러 법무법인에서 일하면서 3천만 원이 넘는 급여를 받았다라는 점도 파악이 돼서 논란이 되고 있고요. 이번에 또 새롭게 나온 거는 아내, 이번 남편 찬스라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네. 후보자 본인이 근무하던 법무법인에서 자신의 배우자를 전담 운전기사로 채용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렇게 5년간 근무하면서 2억 원이 넘는 급여를 아내가 받은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오 후보자는 일단 정식 근로계약 체결한 뒤에 변론활동 지원에 필요한 각종 업무를 수행을 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고 오는 17일에 국회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동훈 후보자는 이 청문회 과정에서 소상히 해명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오동훈 공수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이번 주 금요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야당은 인사청문회에 이른바 저격수를 배치해서 예리한 검증을 하겠다는 입장이에요. 네, 가족 논란을 제외하더라도 공수처장 자리라는 점에서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 특히나 해병대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부터 하고 특검을 하자라는 입장을 밝혔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공수처가 수사를 이어가게 된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 공수처장 후보자가 이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것도 맹점이 되는 겁니다. 네. 또 다음으로는 그동안 줄곧 제기돼 왔던 공수처의 수사력 문제가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 초대 공수처장처럼 그때도 이제 판사 출신이었는데 이게 수사력 부족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 그러면 이 질문도 청문회에서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또 공수처법 개정 관련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뉴스 살펴볼까요? 최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을 소환 조사했어요. 네, 당시 지휘부로 지목된 인물이고요. 해당 사건 지휘부이자 최윗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임성근 전 사단장이 경찰 대면 조사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22시간 동안 강도 높은 밤샘 조사를 받고 다음 날 동이 트고 나서야 귀가를 했는데 그러니까 어제 오전부터 들어갔는데 오늘 오전 7시 25분쯤에 청사 밖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출석할 때랑 귀갓길에도 기자들이 다 몰려갔는데 이제 출석할 때는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신은 물에 들어가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라는 주장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지도 않은 수중수색 지시를 내가 한 것처럼 언론이 10달째 주장을 하고 있고 이건 가짜뉴스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추가 질문엔 답변을 하지 않고 들어갔고요. 그런데 이 물에 들어가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라는 주장이 사실 그 간부들의 주장하고는 완전히 배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임 전 사단장은 이 모든 현장 간부들이 나의 지시를 잘못 이해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조사 마치고 귀갓길에는 입을 굳게 다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저 그냥 거짓됨 없이 진실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 정도로 짧게 말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네, 수중수색 지시는 없었다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건데 정치권의 특검 요구는 더 커지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또 천만 농성도 하고 있고요. 야권은. 그래서 국민의힘 원내 행정국이 지금 표단속을 또 하고 있어요. 네. 본회의 이제 다시 재표결을 가려면 이번 달 말이 될 텐데 그 시기에 국회의원, 국민의힘 내 의원 해외 출장이 예정돼 있는 의원실은 알려달라 이렇게 공지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본회의가 열릴 시점쯤인 거죠. 28일 이쯤이면. 그래서 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하면 민주당은 이때 재표결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여권에서 25명이 불출석을 하면 뭐 해외 출장을 가든 뭐 자리를 비웠든 이렇게 해서 자리를 빠지면 범야권 단독으로 표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는 한 명이라도 더 붙들어야 돼요. 더 와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표단속을 하는 모습이고 만약에 이 처리가 다음 22대 국회로 넘어간다고 하면 뭐 의석수로 따졌을 때는 국민의힘은 더 어려워진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건 이제 21대에서 국회 떠날 사람들하고 22대에서 국회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로 구성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표 차이로만 대입하기에는 변수가 있지 않을까. 이 정도도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이제 정치권에서는 22대 국회에서 8명의 반란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8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는 곳곳으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선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으로 화촌 6터널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 화물차 관련 화재 사고나 처리하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잠원에서 서초, 더지나 신갈 분기점에서 수원까지 각각 정체입니다. 여기 오산 부근 2차로에서는 승용차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차로 변경에 주의하셔야겠고요. 구미 부근 4차로와 갓길에서는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은 호법 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나 처리 중입니다. 또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으로도 반월 터널 부근 3차로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나 처리하면서 둔대 분기점에서 안산 분기점까지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혜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화요일은 IT 이슈 살펴볼 텐데요. IT연구소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네, 최근에 이 라인 이슈로 인해서 일본의 IT 기술에 대한 이야기 많잖아요. 그런데 최근에요, 일본에요, 그 글로벌 AI 관련 기업들이 계속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일본에 투자를 하는지, 또 우리가 이거를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또 이게 좀 라인의 어떤 사태 이슈도 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런 이야기를 좀 오늘 전반적으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일본의 AI 투자 움직임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대목이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자, 일단 오늘 새벽 챗 GPT가요, 놀라운 기술들을 공개했다고요. 네, 아마도 이거는 이제 조금 더 본격화되고 이제 우리가 쓸 수 있으면 제가 한 2, 3주 안에 실제 여기서 시연을 한번 해드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일단 지금 공개된 것만 해도 상당히 놀라워요. 이번에 공개된 게 GPT-4O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O인데요, 그게 옴니라는 뜻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뭐가 좋아졌느냐라고 몇 개만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가격이 50% 이상 그 기업에서 쓸 땐 싸졌고요. 그리고 개인이 쓸 때 원래 유료로만 가능했어요. GPT-4 버전이 유료로만 쓸 수 있었던 기능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번에 무료로도 쓸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료 사용자도 GPT에 있는 유료 기능을 많이 쓸 수 있게 됐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한국어 관점에서도 예전보다 한국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의 기능이 상당히 좋아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을 제일 놀라게 했던 건데, 이건 아직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않고 한 2주 정도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음성 데모가 상당히 놀라웠는데, 우리 영화 허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뭔가 이렇게 사람, 남자 주인공이 여자 이 AI랑 정말 사랑을 나누는 것 같은 감정을 느끼는 이런 정도의 대화가 이제 돼요. 예, 지금까지는 AI한테 말을 시키면 얘가 몇 초 있다가 대화를 했거든요. 지금은 말을 하면 거의 바로 대답을 하고요. 더 놀라운 건 AI가 얘기하는데 제가 야 이렇게 얘기하면 얘가 말을 중간에 멈춰요. 무슨 말인지 계속 듣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대화를 하고, 심지어 그냥 지금까지는 뭐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얘한테 예를 들면 동화를 들려줘. 그럼 얘가 뭐 옛날 옛적 이러잖아요. 좀 더 격정적으로 말해요. 그러면 옛날 옛적에 이렇게 얘기하고요. 심지어 노래 부르듯이 해봐. 그럼 옛날 옛적에 막 이렇게 노래 부르는 것처럼 하는 이런 모습을 이번에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제일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옛날엔 말하는 것 따로, 글 쓰는 것 따로, 사진 찍는 것 따로 했는데, 이게 통합이 돼서 예를 들면 스마트폰으로 제가 종이 한 장을 비춰요. 그 다음에 시험지에서 수학 문제 같은 걸 간단하게 공식을 써놔요. 그다음에 이거를 비춰주는 상태에서 음성으로, 야 챗GPT야, 나 이거 풀 수 있게 네가 풀이 방법 좀 알려줘 그러잖아요. 그럼 과외 선생님처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알려줘요. 그럼 제가 단계별로 이렇게 써요. 쓰는 걸 얘가 봐요. 그 다음에 그럼 그 다음에 이렇게 풀어야 돼, 이렇게 풀어야 돼까지 이 앱에서 다 해줍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거 보고 사람들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와 이거 뭐냐 이렇게밖에 얘기를 안 했고, 또 한 가지 기능이 어떤 게 있었냐면, 얘가 다국어를 되게 잘하게 바뀌어서, 예를 들면은 저희가 있는데 저는 만약에 영어밖에 못해요. 그리고 앵커께서는 만약에 이탈리아어밖에 못해요. 그럼 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는 영어만 하고 저 사람은 이탈리아어만 하는데, 넌 그럼 내가 얘기하는 거를 이태리어로 얘기해주고, 그 이태리어로 번역이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해서 이태리어로 설명을 해주고, 또 저 사람이 이태리어로 얘기하는 거에서 내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또 영어로 번역을 해줘라. 이렇게 하면요, 제가 영어로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얘가 이태리어로 받아요. 그럼 또 이제 이태리어로 얘기하실 거잖아요. 그럼 얘가 이거 영어로 바꿔줘요. 그렇게 되니까 완전 동시통역까지 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기술들이 좀 특히나 음성 쪽에서 좀 많이 나왔고요. 아직까지 음성 분야는 저희가 지금 당장은 쓸 수 없는데 수준에 된다고 하니까 제가 이거는 되면은 한번 와서 데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이제는 뭐 동시통역사에 못하는 직업이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러니까요. 이게 참 놀라운 변화가 또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런 챗 GPT의 운영사인 오픈 AI가
첫 아시아 거점으로 일본을 선택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지난 4월 15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일본 도쿄에 지사를 설립했고요. 아시아 사업을 확장한다고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알렸습니다. 오픈 AI가 영국에는 런던 지사가 있고요. 또 아일랜드 더블린에 EU 지사가 있어요. 그런데 아시아 지역 거점으로는 일본 도쿄를 선택한 것이고요. 오픈 AI가 일본 정부나 현지 기업, 연구기관과 협력해서 일본의 고유한 요구에 부응하는 안전한 AI 도구를 개발하겠다. 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네, 이쯤에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왜 일본을 선택했을까요? 일단은 이 오픈 AI의 이야기, 이제 그들의 인터뷰를 빌어서 얘기하면 일본이 상당히 중요한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도쿄가 뭐 기술 분야의 리더십이 있고 혁신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두 가지 정도의 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이 상대적으로 AI 기술이 뒤떨어져요. 우리나라에 비해서. 그러니까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의 기술을 갖고 바로 이제 뭔가 돈을 벌거나 메이크머니를 하거나 아니면은 기술력에 대해서 좀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이런 형태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인구도 이제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슈가 있다. 또 세 번째로는 원래 이 일본에 또 지사 총관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실제 이 일본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픈 AI에 일본 통이 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일본에 먼저 진출을 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픈 AI는 일본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본어에 최적화된 맞춤형 GPT-4 모델이 공개될 예정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서서도 제가 이번에 GPT-4 5 버전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얘가 예전보다 속도도 되게 빨라졌고 대답을 하는 속도도 상당히 빠를 뿐만 아니라 데이터량도 줄였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보통 우리가 아마도 챗GPT 써보신 분들은 이런 얘기 들으셨을 텐데, 챗GPT한테 영어로 물어볼 때랑 한국어로 물어볼 때랑 답변이 조금 다르다. 영어로 물어보면 좀 더 답변을 잘 주는 것 같다.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기술적으로 보면 실제로 토큰이라고 해서 이 AI가 이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단위가 있어요. 영어를 기준으로 치면 이게 약간 단어 기준으로 쪼개집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똑같은 문장을 한국어로 얘기할 수도 있고 영어로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영어로 얘기하면 이 AI가 이 토큰을 적게 써요. 무슨 말이냐면 단어를 아주 짧게 쓰게 돼요. 근데 한국어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영어로 한 문장을 뭐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hello 아니면 how are you 하면 hello how are you 하면 이게 4개의 단어로 나눠지니까 4토큰 정도를 받는다. 그러면 우리나라 말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라고 하면 한국어 단위로 치면은 안녕하세요 하나, 반갑습니다 하나 이렇게 나눠주면 좋겠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나눠지고 안녕 요쯤에서 하나 나눠지고 하에서 한번 나눠지고 그렇게 해서 토큰을 많이 쓰게 돼요.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 최적화가 덜 돼 있다는 거예요. 네. 왜냐면 아무래도 이게 이제 영어 데이터 기반이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답변이요. 아무래도 앞에 토큰을 적게 썼기 때문에 AI가 답변할 수 있는 역량이 아직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영어로 물어보면 답변이 좀 더 길거나 깊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 말들의 이제 AI를 쓰거나 챗GPT를 썼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가 정확하게 단어가 나눠지는 것처럼 일본어를 좀 더 연구를 해서 일본어를 넣어도 영어가 나오는 것처럼 아주 좋은 퀄리티가 나오게 하는 이러한 AI를 튜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제일 큰 거는 바로 한자어에 대한 이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자라는 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중국이 제일 많이 쓰니까 네. 챗GPT한테 한자를 물어보면 대부분 중국 역사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어에서 쓰이는 한자랑 중국어에서 쓰이는 한자를 이제 구분하는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일본어로 대화를 하면 최적화되는 이런 식의 이제 AI가 이제 만들려고 하는 게 이 오픈 AI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픈 AI는 그렇다고 치고 네. 이 주요 빅테크 기업들도 일본의 데이터 센터를 확충하고 있다면서요.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선 잘 안 알려졌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4.10 총선이 있었던 4월 10일에 실제로 있었던 이슈예요. 어떤 게 있었냐, 우리가 총선하고 있을 때 네. 미국하고 일본이 정상회담을 하고 있었고 역대 최고 수준의 양국 간 안보 경제적 협력 관계가 다져졌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일본 쪽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제 미국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일본에 대한 인공지능, 반도체 이 분야에 투자를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4월 10일, 현지 시간으로 4월 9일 날 마이크로소프트가 일본에 투자하겠다는 소식이 바로 들린 거예요. 근데 일본 내 데이터 센터를 확충하는데
2년 동안 29억 달러, 그러니까 3조 9천억입니다. 네. 엄청나게 큰 돈이죠. 그 돈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까지 마이크로소프트가 전 세계에서 투자한 단일 투자 중에는 역대 최고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일본에 엄청나게 큰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또 연구도 계속 키우겠다라는 거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아마존 웹스페이스 AWS 같은 경우에도 2027년까지 일본에 150억 달러를 더 투자하겠다라고 얘기했고, 또 우리가 요즘에 이 AI 하면 맨날 뜨는 엔비디아 있지 않습니까? 네. 엔비디아도 작년에 일본에 있는 회사와 조인트 벤처를 맺고 반도체 공장을 일본에 만들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까지 정말 전 세계에 있는 우리가 말하는 이 시간에 맨날 얘기했던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금 다 일본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만의 TSMC도 일본에 대규모 공장을 짓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세계 1위의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라고 TSMC가 이미 1공장, 그러니까 규슈의 구마모토현에 1공장이 이번에 문을 열었거든요. 근데 네. 이게 놀라운 게 1년 7개월 만에 공장이 완성이 됐어요. 보통 이런 반도체 공장은 여러 가지 규제나 아니면 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복잡하잖아요. 그쵸. 일본 정부가 엄청나게 밀어줬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1년 7개월 만에 이제 공장을 하나 지으니까 이제 2공장 짓겠다, 3공장 짓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TSMC가 지금 물량을 다 소화를 못 하는데 엔비디아가 주문 넣는 거를 그걸 이제 일본에서 만들려는 이런 그림들까지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많은 AI 관련 기업들이 일본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 가지, 이것도 이제 앞서서 얘기했던 거 좀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일본의 기술력 자체의 그 세대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 세대가 한 2세대 정도 뒤쳐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이 역사적 흐름이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생각하면 우리가 예전에 김대중 정부 때 인터넷을 유선으로 엄청 깔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시작할 때 모바일이었거든요. 근데 일본은 우리가 인터넷 깔리는 전 세대의 IT 기술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뭐 컴퓨터 아주 큰 메인 프레임 이런 게 많았는데 네. 더 이상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 이제 AI와 기술들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최첨단 기술들이 들어가서 바로 시장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일본이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가 솔직히 더 큰 이유라고 보는데 이게 바로 AI 패권 전쟁이 지금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보면 미국하고 중국의 대결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이렇게 많은 인프라를 갖고 움직이고 있는데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자체 데이터가 이제 상당히 많이 모아요.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약간 인권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어쨌든 우리가 모으는 데이터가 중심적이다라고 하니까 아주 지금도 중국의 CCTV들이 정말 많아지고 그 데이터를 막 실시간으로 모으고 있거든요. 그거를 기반으로 AI를 똑똑하게 만들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미국을 넘어서는 확장되는 시장이 필요해요. 그럼 그 관점에서 이제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일본을 좀 선택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유들도 좀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일본 정부의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는데요. 이런 움직임이 네이버 라인 사태와도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지금 어떤 식의 움직임을 하고 있냐면요. 소프트뱅크, 그러니까는 우리가 말하는 라인의 그 또 이제 50%의 지분을 갖고 있는 소프트뱅크에 이번에 일본 정부가 3,700억 정도의 보조금을 또 줬어요. 왜냐하면은 AI 컴퓨터 사라는 거예요. AI 슈퍼컴퓨터 사라고. 그러니까는 이 큰 회사에 정부가 3,700억까지 더 주면서 AI의 진심인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대부분이 보면 하드웨어 쪽입니다. 무슨 말이냐?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공장도 짓고 또 클라우드라고 하는 컴퓨터 시스템도 사고 또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데이터 저장하는 공간도 다 샀단 말이에요. 근데 제일 중요한 안고가 빠졌어요. 데이터가 빠진 거죠. 데이터. 네. 데이터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일본에서 가장 큰 데이터가 누가 갖고 있느냐? 라인이 갖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라인을 가지고 있으면 그 데이터가 일본의 모든 사람들의 정보를 갖고 있으니 그 라인 데이터를 제대로만 움직일 수 있다면 지금 보시면 전 세계에서 파트너들이 야 너네 데이터만 갖고 있으면 우리가 도와줄게 하면서 막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소프트뱅크 입장에서는 야 이 데이터를 갖고 우리가 움직이면 우리가 이제 라인급과 노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오픈 AI나 전 세계 미국하고 놀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림들이 이제 명확하게 보이는 게 지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프트뱅크도 최근에 이러한 이제 일본의 투자뿐만 아니라 일본 내 생성형 AI를 키우기 위해서 1조 3천억을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라인 사태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른바 우리가 데이터 주권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네. 우리 입장에서의 데이터 주권, 또 일본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데이터를 지키는 게 데이터 주권일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정식적인 절차여야지 지금은 이 행정명령이나 이런 건 좀 말이 안 되는 건데 정부에서 이렇게 압박하는 그 이유들이 이면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지식 IT 연구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고물가 시대에 맞춤형 재테크 전략을 짜드리는 시간이죠.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그리고 세대 간격을 좁히는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코너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그런 점 잠시 뒤 2부에 다시 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사람을 동물에 비유해서 말할 때가 있습니다. 뱀같이 교활하다, 소같이 우직하다, 또는 그저 여우 같다 등등 말입니다. 또 곰이란 동물은 미련하거나 행동이 느린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기도 해서 부정적인 느낌을 줄 때가 있는데요. 하지만 순하다는 긍정적인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이 곰과 관련된 표현 중에 곰돌이라는 단어는 언제 사용하시나요? 곰과 같이 순하고 듬직한 사람을 가리켜 말할 때 그는 곰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해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곰과 같이 순하고 듬직한 사람은 곰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곰돌이는 곰의 형상을 한 인형을 말하기도 하지만 원래 곰돌이는 곰이란 동물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자꾸 계속해서 도는 일을 뜻하는 명사거든요. 예를 들어 운동장을 몇 바퀴째 곰돌이를 했지만 시계를 찾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흔히 손재주가 있는 사람을 금손으로 부른다거나 이와는 반대로 손재주가 없는 사람을 곰손이라고 부르는 것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금손과 곰손은 모두 표준어가 아니라는 점도 참고로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연일 전국에 화창한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 대부분 지역 25도로 웃돌겠습니다. 강릉이 29도, 포항 27도로 동해안 지역은 어제보다 4에서 7도가량 높아 덥겠고요. 그 밖에도 대구 28도, 춘천, 전주 26도, 청주 27도, 서울 24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은 가운데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자외선 차단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인 내일과 모레 사이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전에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 강원 북부부터 비가 시작돼서 오후부터는 그 밖에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밤사이 강원 산지에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강원 높은 산지에는 1에서 5cm의 적설도 예상됩니다. 비는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원도와 경북은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비가
비가 오는 동안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요. 쌀락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비가 오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20도 아래에 머물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7도, 습도는 30%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후 첫 민생 토론회에서 노동약자를 보호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법률 제정을 약속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를 맡고 있는 검찰 지휘라인이 모두 교체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을 더 세게 틀어주고 김건희 방탄에 나서겠다는 신호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인사는 정례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방탄용 인사라는 야권의 비판에 불가능한 구조라고 일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수 씨가 오늘 가석방됐습니다. 앞서 최 씨는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확정받고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해왔습니다. 태국 파타야의 한 저수지에서 30대 한국인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유령 용의자 한 명을 캄보디아에서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태국 주변국으로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또 다른 공범 한 명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사과와 배 가수원에서 올해 첫 과수 화상병 발생이 확인돼 방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충북 충주의 사과 과수원 한 곳과 충남 천안의 배 과수원 한 곳에서 과수 화상병이 확인돼 긴급 방제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태국에서 끔찍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도주했던 용의자 한 명이 추가로 검거됐다고요. 네,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해 살해한 용의자 중 한 명이 오늘 새벽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12일 용의자에 대한 인터폴 적색 수배서를 받아두고 다음 날부터 태국과 베트남, 캄보디아 등에 파견된 경찰 주재관들과 함께 본격적인 첩보 작전에 나섰는데요. 오래 지나지 않아 이날 저녁 용의자로 보이는 한국인이 프놈펜에서 목격됐다는 정보를 입수해 즉각 검거 작전에 들어갔고 붙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용의자는 현재 경찰에 구금된 상태고요. 경찰은 캄보디아, 태국 경찰청과 용의자 국내 송환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용의자 3명 가운데 1명은 그제 한국에서 붙잡혔고 경찰은 이제 해외 도피 중으로 알려진 남은 1명을 추적 중인데요. 네. 이들의 범죄 행위 극악무도하기 짝이 없습니다. 태국 관광길에 오른 30대 한국인을 살해한 뒤 시멘트를 가득 채워 호수에 버렸는데요. 범행 전 필요한 도구를 구입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계획적인 살인이었다는 점이 드러났고요.
살해된 채 발견된 피해자의 10손가락은 모두 훼손돼 있어 고문의 흔적 또는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하기 위한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네. 이 같은 흉악범죄 국경을 초월해 끝까지 추적해 단죄해야겠죠. 억울한 이가 없도록 하루빨리 법의 심판대에 오르길 바랍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내일이 스승의 날인데요. 교사들을 대상으로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하겠느냐라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역대 설문조사 가운데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고요. 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이것도 다 옛말이 된 것 같습니다. 스승의 날을 앞두고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대학원 교원 만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교직에 대한 관심이 뚝 떨어졌는데요. 네. 다시 태어나면 교직을 선택하겠는가라는 질문에 현직 교사 10명 중 2명, 19.7%만이 그렇다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경우는 60%에 육박했고요. 보통은 20% 수준이었습니다. 다시 교단에 오르겠다고 대답한 비율은 해당 질문을 하기 시작한 2012년 이후 가장 낮았는데요. 당시 30%대에서 2016년 50%를 넘기기도 했지만 꾸준히 떨어지더니 지난해 20%로 추락했고 올해는 10%대까지 미끄러진 겁니다. 네. 교직에 대한 만족도 역시 조사가 시작된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현재 교직 생활에 만족한다고 답한 교사는 20%를 겨우 넘기면서 2006년 70%에 육박했던 것과 비교해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렇게나 뚝 떨어졌을까요? 네, 여러 이유 중에서도요.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문제행동, 부적응 학생 등 생활지도가 30%를 넘기면서 가장 높았고요. 뒤이어 학부모 민원과 관계 유지가 24%, 교육과 무관한 과중한 잡무가 22.4%로 뒤를 이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몰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를 경험했다 답한 비율도 30%에 육박했고요. 최근 1년간 학생에게 교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교사는 무려 절반이 넘는 57%를 기록해 네. 교권이 얼마나 추락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한 3년차 초등교사 부부는 교사를 언제 그만둘지 모른다는 생각에 최근 교직원 공제회에서 신혼대출을 알아보다 포기하기도 했고요. 또 학부모가 언제 어떤 불만으로 전화할지 모르기 때문에 늘 긴장 상태라면서 수업 준비만큼이나 민원에 신경 쓰는 스스로 모습을 볼 때면 이게 교사인가 회의감이 든다고도 말해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두고 참 씁쓸한 소식인데요. 조선시대 교학서인 훈몽자회를 보면요. 스승은 사승에서 따온 말인데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란 뜻만 아니라 삶의 지혜까지도 가르치는 정신적 스승을 가리키는 말로 쓰여왔다고 합니다. 이 스승과 제자가 또 사회가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돌아오길 바라봅니다. 네, 해외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이상기후로 막심한 피해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홍수 때문에 비상이 걸렸다고요. 네, 이상 기후로 세계 곳곳이 난립니다. 먼저 아프가니스탄 북부 지역에서는 대형 홍수가 발생했는데요. 300명 이상이 사망하고 1,600명이 넘는 부상자가 나왔고요. 일대 가축은 전멸했고 주택 2,000여 채도 완파됐습니다. 물과 음식, 피난처 역시 턱없이 부족해 생존자들은 고군분투하고 있고요. 아프간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동시에 탈레반 경제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유엔과 민간기업 등의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아프간은 탈레반이 정권을 장악하고 개발 원조가 삭감된 데다 기근 등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려 왔는데 여기에 자연재해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네, 브라질 역시 폭우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요. 네, 체감온도가 62도까지 치솟으면서 폭염에 시달리더니 이번엔 폭우입니다. 지난달 29일부터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지 불과 열흘 만에 또다시 쏟아진 비가 이틀째 계속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까지 최소 143명이 사망하고 54만 명에 육박한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는데요. 브라질 남부에서는요. 생후 7개월 젖먹이 쌍둥이 하나가 물이 들어찬 자택에서 겨우 도움을 받아 가족과 구명보트에 올랐는데 이동 중 그만 배가 전복되면서 행방불명됐습니다. 네. 다른 아이와 가족들도 물에 빠졌다가 가까스로 구조됐는데 이 아이는 끝내 숨진 채 발견돼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홍수가 휩쓸고 간 자리에 사회적 불평등 문제가 떠오르고 있다고요? 네, 세계 전역을 휩쓴 홍수가 지나간 자리에 남긴 건 쓰레기와 흙탕물뿐만이 아닙니다. 물에 잠긴 동네를 벗어나지 못한 가난한 이들도 거리에 남겨졌는데요.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물난리가 난 곳에 남겨진 이들은 더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지 못한 가난한 이들이었는데요. 침수 이후 상황도 경제적 여건에 따라 달랐습니다. 가족 별장에서 지내고 있는 한 시민은 초반에는 동네에 남아 자원봉사를 했지만 결국 혼란을 피해 이동해야 했다라고 말했고요. 피해가 가장 큰 지역 중 하나인 소도시 카누아스의 한 주민은 집이 침수된 다른 이웃 6명과 함께 트럭에서 생활하고 있다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엔 너무 늦었다라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계속된 홍수로 267명이 숨진 케냐에서도 피해는 빈민가에 집중됐는데요. 열악한 배수 시스템과 불법 중축이 피해를 키웠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빈민가에 무너진 집들을 철거하고 다시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인권단체들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다음 뉴스 살펴볼게요. 비둘기로 골치를 앓고 있는 서울 지하철이 특단의 조치를 내놨다고요? 네, 요즘 비둘기 보면요. 겁도 없어요. 사람이 바로 옆에 지나가도 꼼짝도 안 하고요. 네. 건널목에서는 날지도 않고 걸어서 건너기까지 하더라고요. 하다하다 지하철까지 따라 들어오면서 사고 우려가 커지자 서울교통공사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비둘기가 자주 앉는 지하철 역사 지붕 기둥에 일명 버드 스파이크, 철제못을 설치하는가 하면 출입구에는 조류 기피제 그리고 음파 퇴치기까지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새들이 유리창에 부딪혀 죽지 않도록 보호 장치도 설치하는데요. 조금 너무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다가도 사고 사례를 보면 납득이 갑니다. 1년간 역사에 들어온 비둘기로 인한 불편 민원 건수는 131건이었는데요. 거의 사흘에 한 번꼴로 접수된 셈이고요. 네. 단순 불편에 거치지 않고 위험천만한 사고를 일으킨 사례도 부지기수입니다. 한 시민은 신도림역에서 머리 위로 날아오는 비둘기를 피하려 고개를 숙였다가 게이트 모서리에 부딪혀 눈 부위가 찢어지기도 했고요. 네. 노원역에서는 조가선에 앉은 비둘기를 퇴치하는 작업 중 전차선이 단전되면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요즘 비둘기들 보면 살이 통통하게 오르고 잘 날지도 않던데요. 이 지하철은 웬만하면 사람한테 양보하고 밖에서 편히 날아다녔으면 싶네요. 네. 학교 급식에 납품된 떡이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와서 교육청이 감사에 나섰어요. 네, 중고거래 앱에 올라온 건 다름 아닌 떡이었는데요. 그냥 떡이 아닙니다. 고등학교 급식에 납품되던 떡이 당근마켓에 올라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건데요. 누군가 급식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인데 네. 놀랍게도 급식실 관계자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학교와 기업 등의 단체 급식으로 떡을 납품하던 한 식품업체,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한 통 받았다고 합니다. 가래떡을 사고 싶다는 연락이었는데 개인에게는 팔지 않는다고 했더니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중고거래 앱에서 이 업체 떡이 떡 하니 올라와 있다는 거였는데요. 오늘 갓 나온 떡이라며 구워 먹어도 맛있고 떡볶이를 해 먹어도 좋다라는 친절한 설명까지 써 있었고요. 이를 본 업체 대표는 황당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네. 사진에 나온 제조일자를 토대로 기록을 살펴봤더니 황당하게도 도내 한 고등학교에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중고거래 판매자는 떡뿐만 아니라 딸기잼, 치즈가루, 메추리알 등 다른 식재료도 팔고 있었는데 대부분 1kg 대용량으로 빼돌리기가 의심되고요. 네. 해당 아이디로 판매한 음식들만 40건에 달했는데 그동안 좋게 수십만 원은 벌어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 급식 재료로 학생들에게 제공돼야 할 음식들이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에 대해 학교도 조사에 나섰는데 참 빼돌릴 게 없어 학생들 먹을 밥까지 낼름하다니 참 양심도 없네요. 그러니까요. 네. 최근 한 신축 아파트가 독특한 모임을 열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고요? 네, 평당 1억 원이 넘는 이 신축 아파트 입주만 하면 소개팅도 시켜줍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레미안 원베일리인데요. 미혼 남녀 입주민끼리 만남을 주선하는 모임을 결성해 화제입니다. 원베일리 결혼정보회라는 이름의 소모임을 만들고 미혼 입주민을 대상으로 만남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가입 대상은 레미안 원베일리 입주민 당사자, 입주민 자녀 등 가족으로 가입비는 10만 원, 연회비는 30만 원이라고 합니다. 오는 주말 회원들 간 오프라인 만남까지도 계획 중인데요. 아파트 단지에서 1km 떨어진 한 컨벤션 센터에서 모임을 갖고 입주민들은 코스 요리를 즐기고 자신을 알리는 1분 스피치를 진행한 뒤 자연스러운 만남을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이런 다소 황당한 이벤트가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네. 올 초엔 입주민만 발급받을 수 있는 전용 신용카드를 출시하기도 했고요. 또 이 아파트 상가에 입점한 주류 전문점은 아파트 이름을 딴 원베일리 맥주를 만들어 팔기까지 했습니다. 논란도 많습니다.
특히 아파트가 신분의 척도가 되는 이른바 부동산 계급 사회에 부정적인 여론들이 많았는데요. 천민 자본주의의 끝을 보는 것 같다. 사회가 갈수록 유치해진다 같은 의견들이 있었고요. 또 한편에선 그냥 웃어넘길 수 있는 수준 같다. 욕은 하지만 솔직히 부럽다 같은 반응들도 나왔습니다. 네. 제주도 한 숙소에 2박 3일간 묵은 숙박객들이 전기료 폭탄을 맞는 해프닝이 있었다고요? 네, 제주의 한 숙박시설에서 전기요금 폭탄을 맞았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됐는데요. 현재 군 복무 중이라는 글쓴이는 휴가차 친구들과 함께 제주를 찾았는데 예약한 숙소가 숙소비를 내고 전기료와 가스비는 별도로 납부하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정산 문자를 받았는데 무려 37만 원에 달하는 전기료가 청구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 가격이 맞는 거냐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수소문에 확인해보니 해당 업체는 제주도 농어촌 민박업소로 등록된 정상적인 숙박시설로 확인됐고요. 요금 폭탄도 단순 실수로 발생한 해프닝이었다고 합니다. 업주가 운영을 조카에게 잠깐 맡겼는데 계량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문자를 보낸 건데요. 가을이나 겨울철 기준 하루 5,000원에서 8,000원 정도가 전기료로 나오는데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고 지난해 한 달 살이 하던 이용객의 요금과 헷갈려 착오가 생긴 거라 해명했다고 합니다. 글을 올렸던 당사자도 운영자와 통화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고요. 본인도 성급히 행동한 점에 대해 후회스럽다 말하면서 오해를 풀었는데 서로가 너무나 당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네. 큰 탈 없이 오해도 풀렸다고 하니까요. 무분별한 비판은 자제 부탁드리고요. 당사자분께서 군복무 중이라고 하셨는데 남은 기간도 건강히 무탈하게 복무 마치시길 바랍니다. 네,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도 벅찬 고물가 시대, 여러분 주머니 사정에 꼭 맞는 맞춤형 재테크 솔루션 처방해드립니다.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한국경제교육원 서영로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미분양, 미계약 그리고 경매까지 아파트 매매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1인 가구 또는 신혼부부의 경우 모아둔 돈도 적다 보니까 이 아파트보다는 오피스텔 또는 원룸에서 시작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이나 원룸으로 이 내 집 마련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1인 가구나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가족 구성원이 많지도 그렇다고 모아둔 돈이 많지도 않기에 실거주 목적미인 내 집 마련으로 아파트 대신 주거용 오피스텔 투자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긴 했습니다. 근데 물론 역세권의 위치에서 이동이 굉장히 용이롭고 생활권이 잘 형성되어 있다는 장점도 있죠. 게다가 웬만한 냉난방 시설부터 가전제품 등이 무료 옵션으로 분양되고 비슷한 주거 공간인 아파트처럼 경쟁이 치열한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도 아파트보다 더 저렴하다 보니 1인 가구의 젊은 직장인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겁니다. 하지만 오피스텔도 주택의 수에 포함된다는 걸 명심해야 되고요. 물론 올해 정부의 발표로 올해부터 내년 말까지 준공을 하는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수도권 6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의 주택 가격과 최초 구입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면 주택수에서 제외되긴 합니다. 하지만 기존 오피스텔은 포함 안 되는 데다가 인허가와 공사 등을 생각한다면 실제 혜택받는 오피스텔은 적겠죠. 또한 오피스텔이라는 특성상 월세를 받기 위해서 사두었던 다주택자의 물량이 한꺼번에 나왔을 경우에는 가격의 하락이라는 위험이 올 수도 있고요. 또 앞으로 어떻게 재테크 방향이 바뀔지는 모르지만 아파트 청약의 무주택 공급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오피스텔이 상업지구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도로소음 등으로 인해서 정화한 주거 환경을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또한 처음에 오피스텔을 지을 때 이미 최고의 용적률로 건축하기 때문에 재건축을 기대하는 것도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기로 소액의 시세 차익을 남기는 거래 목표나 임대 사업으로는 괜찮지만 처음 내 집 마련의 목적이라면 한 번 더 재고해야 할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럼 실거주가 아니라 임대 소득을 바라고 투자하는 건 괜찮은 거예요? 네, 제가 이 코너에서 임대 수입을 위해서 빌라 투자를 하는 방법도 괜찮다고 했는데요. 매월 일정액의 월세만 받을 수 있다면 현재 자산을 대출 등을 잘 활용해서
평수 작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원룸 등을 사서 월세를 받는 방법은 좋은 방법입니다. 보통 어렵게 모은 시드머니로 가장 돈이 된다는 아파트를 구입하기에는 연거래를 해도 어려워요. 한 채 사기가 힘들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 비슷한 구조를 가졌지만 아파트보다 많이 저렴하고 공실 위험이 적은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투자 대상으로 많이 알아보십니다. 네, 이렇게 오피스텔, 원룸을 비롯한 투자용 부동산에 관심 갖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요.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서영로 원장님이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문자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피스텔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어떤 오피스텔이 투자 가치가 좀 있는 오피스텔인 거예요? 수익형 부동산의 목적 자체가 월세 수입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직장인을 대상으로 할 건지 학생을 대상으로 할 건지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학생들보다 경제적 여유가 많은 직장인을 대상으로 오피스텔을 투자할 경우에는 네. 직장인이 출퇴근하기 편한 역세권을 우선적으로 투자를 해야 합니다. 또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향후 신규 물량의 시설 좋은 오피스텔이 공급이 되면 공실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기 때문에 네. 각종 편의 시설과 주차장의 여유 공간도 잘 살펴봐야 하고요. 또한 신규 오피스텔을 분양할 때 분양사에서 제시하는 월세 자체가 높은 분양률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변 시세보다 높게 잡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처음에 주변 월세 시세와 기존 오피스텔의 가격 차이 등도 살펴봐야 되고요. 또한 처음에 오피스텔을 지을 때 이미 최고의 용적률로 건축되기 때문에 기존의 재건축 아파트처럼 용적률이 상향되어서 재건축되는 게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로 인해서 건물이 노후화될수록 임대소득은 자꾸 떨어지며 공실 확률의 위험은 있습니다. 그럼 원룸에 투자할 경우에는 어떤 것들을 살펴보면 좋아요? 원룸 투자 같은 경우에는 다가구 원룸 투자를 할 건지 다세대 원룸 투자를 할 건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다가구 원룸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단독주택을 생각하면 되는데요. 단독주택 같은 한 건물을 사서 여러 가구들에게 월세를 받는 방법이며 다세대 원룸 같은 경우에는 빌라를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 세대들이 다르지만 각기 다른 구분 소유를 할 수 있습니다. 원룸 투자도 오피스텔과 비슷합니다. 공실의 위험이 발생되지 않게 입주 환경이 뛰어나야 하며 교통편도 좋아야 하는데 하지만 물론 직장인도 많지만 원룸의 특성상 학생들을 세입자로 둘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 위치 부분에 있어서 대학가 주변이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대상입니다. 또한 원룸의 특성상 학생들이 많다 보니 대중교통 이용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하철 못지않게 버스 등의 시설 등이 잘 되어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네. 이런 대중교통 이용도로 인해서 주차 공간의 중요도는 오피스텔보다는 떨어집니다. 또한 오피스텔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신축이냐 구축이냐에 따라서 공실의 발생이나 월세 가격에 큰 차이가 발생되지 않기에 대학교 주변과 교통편이 아주 편리한 곳으로 알아봐야 되고요. 또한 오피스텔과는 다르게 도시 계획에 따라서 재개발이라든지 향후 주택 가격의 변동성을 기대할 수 있어서 토지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지역이라면 가장 금상첨화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실거주도 하면서 또 임대소득도 볼 수 있는 상가주택이라는 것도 인기라면서요. 혹시 예전에 드라마 도깨비 보셨을까요? 봤죠. 보셨죠? 네. 저는 워낙 재밌게 보기도 했고 제 주위에서 소중한 사람이 그 공효씨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희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했는데 네. 촬영지인 안양 동편마을의 카페거리에 자주 방문하는데요. 이 동네를 가면 넓은 잔디 위에 이쁘게 지어진 상가주택들이 대단지 아파트와 어울려서 지금 같은 계절에 굉장히 멋지고 이쁩니다. 네. 물론 이 마을을 방문해 보지 않으셨더라도 아나운서님도 한두 번 이런 마을을 가보신 적 있으시죠? 네. 특히 신도시에 가면 대단지 아파트 옆에 상가주택이 밀집된 동네들이 많습니다. 1층은 상가라 하고 위에는 주택이 있는 형태가 가장 일반적인데 보통 전문용어로 네. 점포겸용 단독주택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점포금융 단독주택 용지는 1, 2층에는 상가 및 점포, 3, 4층에는 주택을 짓는 방식을 통해서 자가거주는 물론 임대 수익까지 노릴 수 있어서 은퇴 후 생활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입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현재 상황에서는 최고의 하도는 당연히 노후와 연금이란 두 단어입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고령화 사회의 진입으로 인한 노년층의 증가로 사람들은
비소득성 월급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네. 비소득성 월급의 가장 큰 두 가지를 분류하자면 금융상품인 연금과 부동산 상품인 임대소득입니다. 이 점포겸용 단독주택은 보편적으로 건폐율 60%, 용적률 120에서 180%가 적용되어서 4층 이하 5가구까지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오피스텔이나 원룸은 아무래도 공실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데 이건 거주와 임대소득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거라고 하니까 좀 솔깃해요. 네. 진짜로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점포경용 단독주택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청약을 통한 분양을 받는 방법과 이주자 택지 권리를 매입하는 방법, 분양받은 용지를 매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청약을 통한 분양받는 방법은 입찰 금액에 5% 정도의 입찰금으로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청약 통장도 필요 없고 네. 그리고 택지지구 내에서 물건지를 정해서 청약하는 방식으로 만약에 내가 안목만 있다면 앞으로 가장 핫한 지역의 상권을 형성할 수 있다는 장점과 분양권 거래를 통한 이득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주자 택지를 매입하는 방법은 기존에 터를 닦고 생활했던 원지무인에 대한 보상 대토인 택지를 구입하는 방법인데요. 네. 조성원가의 80% 정도 선에서 원주민에게 공급하다 보니까 장점으로는 원주민이 청약 분양가보다 조금 낮은 가격에서 구입하기에 원주민이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좀 더 싼 가격에 매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네. 근데 요즘은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피를 줘야 되기도 합니다. 분양받은 용지를 매입하는 방법은 점포겸용 단독주택 용지를 분양받은 계약자가 잔금을 내고 소유권을 이전해야지 거래가 가능합니다. 분양받은 용지를 매입하기 때문에 피가 얼마나 많이 붙던가를 보고 나서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은 곳에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점포겸용 단독주택에 투자하기 전에 유의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큰 목돈이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80평 이상의 택지가 거래되기 때문에 토지 시세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수도권 기준으로 볼 때 최근 공고를 보니까 5억 원에서 10억 원대로 택지가 분양되어서 네. 거기다 건축비도 포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10억 원 이상의 돈이 훌쩍 넘어가 버립니다. 너무 비싼데요? 아파트보다는 싸지 않나요? 그래도 네, 그렇긴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입니다. 대규모 택지지구는 형성 초기 주변 생활 기반 시설이 잘 갖춰지지 않아서 상권이 형성되기까지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며 그래서 입주 초기 상가 공실의 우려와 주변 시설과의 관계도 꼭 생각해 봐야 합니다. 네. 세 번째는 한금성입니다. 방금 아나운서님께서도 놀랐듯이 네. 10억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는 점포겸용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거래도 많지도 않고 급하게 팔려고 했을 때 잘 팔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나의 총자산을 가지고 투자하기에는 맞지가 않습니다. 점점 산업 인구 대비 노인의 인구가 많아지는 현재에 적절한 임대소득도 함께 준비해 나간다면 정말 행복한 미래일 건데요. 그래서 점포겸용 단독주택 투자는 주거와 임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한 가지인 건 맞습니다. 네. 그런데 방금 말씀했는 것처럼 분명히 앞에서 세 가지 위험성을 고려하고 투자를 해야 합니다. 많은 돈이 들어가고 상권 형성에 시간이 걸릴 것이며 한금성이 더디게 진행되기 때문에 노후의 모든 자산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적정한 상품의 분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점포겸용 단독주택 용지는 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신도시나 공공택지지구에 조성되기 때문에 항상 공고를 확인해보고 주로 정부의 신도시 개발에는 대단지의 주택 입주를 기준으로 계획하기 때문에 토지를 개발할 때 아파트가 들어설 곳, 상가가 들어설 곳, 학교나 병원이 들어설 곳, 그리고 단독주택이나 점포겸용 단독주택이 들어설 곳을 정한 후 일반인에게 분양을 합니다. 이런 땅들 중에 오로지 개인이 구매할 수 있는 땅은 단독주택 용지나 점포겸용 단독주택 용지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편할 겁니다. 주택이 아닌 개간될 수 있는 토지에 투자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런 토지 재테크의 대표적인 방법이 저희가 지난 시간에 경매를 얘기했습니다. 네. 경매를 통한 방법인데요. 그때 경매는 권리 분석과 명도가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네. 토지는 주택과 달리 점유자 또는 세입자가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세입자에 따른 배당이나 권리 분석 등이 필요가 없어서 초보 투자자도 권리 분석이 간단하고 명확해서 토지의 미래 기대치나 가치만 파악하면 경매를 통해서 싸게 낙찰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제일 네. 매력적입니다. 또한 서울이나 수도권 등 대도시 주변이나 택지지구 인근 농지 같은 경우에는
언젠가는 개발할 거다라는 내적 기대 심리가 크다는 것도 장기 투자로서는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또한 실제로 많은 사람이 모여 사는 도시 주변의 농지는 도로 확장으로 인한 개발 확률이 매우 높고 토지 용도가 고밀도 개발이 가능한 땅으로 바뀌기 때문에 땅값의 상승폭 또한 높았습니다. 근데 사실 토지 투자는 정말 고수들이 해야 되는 영역이다 이런 얘기 들은 적 있거든요. 토지 투자야말로 따져볼 게 더 많지 않나요? 근데 제가 실제 경험을 해보니까요. 네. 뭐 토지에 대해서 뭐 저희가 지금까지 뭐 전화 사기도 많고 이래서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딱 하나만 보시면 돼요. 도로와 맞닿아 있거나 도로 접근성이 좋아서 진입로 등을 개설할 수 있는 농지 등이 가장 좋은 땅입니다. 그리고 서울과 수도권 일대 농지는 우리나라의 서울과 수도권 일대 농지는 개발 제한 구역이나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개발이 불가능한 땅이 가끔가다 있으니까 경매 입찰 전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등 관련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농지는 위치와 규모에 따라서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단지 언제 개발이 될지 시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5천만 원에서 한 1억 원, 2억 원대 매물을 찾아서 투자를 하는 방법이 좋으며 처음에는 주말 농장 등으로 활용해서 혹시나 모를 장기 투자에 따른 자금 운영을 생각하는 방법이 좋고요. 또 농지 전용이 가능한 토지는 대지로 전환해서 집을 지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화가 진행되는 택지지구 인근의 경우에는 상가나 공장 용지로 용도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로에 접해 있는 땅이나 도로교통 예정지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투자용 부동산에 대해서 두루두루 살펴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서영록 원장님과 함께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비치보이스의 Wouldn't It Be Nice. 네, 노래 나가는 동안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7077님, 대학가 원룸 투자를 생각했는데요. 요즘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많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할까 말까 참 고민이 됩니다 하셨어요. 지극적인 제 생각인데요. 네. 저출산으로 인해서 학생 수가 줄었기 때문에 그 일자리가 풍부한 서울 쪽으로 대학교를 많이 보낼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과 수도권, 그래서 솔림 현상을 생각해서 서울과 만약에 수도권의 원룸 투자를 생각한다면 정말 괜찮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최동진님은요. 종잣돈이 작아서 다가구를 지어서 저는 3층에 살고 1층과 2층은 세를 주려고 합니다. 수익률을 어느 정도로 받아야 잘한 투자일까요? 하셨어요. 수익률을 주변 시세 대비 비슷하게 받긴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종잣돈을 투자해서 다가구를 짓는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만약에 대출이 끼어 있다면 대출 수익보다는 뭐 2배 가까이 수익을 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5562님, 상가주택에서 거주를 한다면 불편함도 많지 않을까요? 하셨어요. 맞죠. 상가주택에 거주하다 보면 어차피 상가주택 자체가 허가가 난 지역이 어떻게 보면 주위에 전부 다 상가주택이나 상가로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 조용한 거주 환경이라든지 노후 생활을 생각을 한다면 조금 기존에 택지 정리가 되었던 그런 지역 쪽으로 이동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4207님은요. 국가 소유의 땅을 경작하고 있는데요. 혹시 국가가 땅을 매각하면 이 농사 짓고 있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있나요? 이렇게 여쭤보셔요. 네, 원주민 대토의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네, 짠테크 SS 돈 되는 라디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영록 한국경제교육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직도 게임을 그저 놀이로만 보시나요? 인문학적 관점으로 살펴보면 게임 속에 숨어있는 메시지가 보인다고 하는데요. 게임에 대한 오해를 풀고 세대 간의 간극을 좁히는 시간입니다.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이경혁 게임 제너레이션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경혁입니다. 오늘은 어떤 게임 이야기 준비해 오셨어요? 예, 내일이 또 즐거운 휴일이죠. 부처님 오신 날인데 이제 부처님 오신 기쁨을 맞아서 좀 불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불교 철학을 모티브로 삼아서 만들어진 굉장히 오래된 고전 게임이 하나 있습니다. 1999년에 출시된
플레인스케이프 토먼트라는 게임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네. 플레인스케이프 토먼트. 네. 제목만 들어서는 어떤 내용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저도 99년에 이 게임을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플레인스케이프라는 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세계관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같은 걸 보면은 다중우주라는 개념이 나오잖아요. 실제 우리가 사는 세계가 있고 시간선이 분리돼서 또 다른 평행 세계가 있다. 이것처럼 우리가 판타지 세계라고 하면 엘프가 나오고 드워프가 나오는 그 세계가 있고 거기가 물리적인 세계라고 한다면 이 플레인스케이프라는 건 그런 물리적인 실체가 없는 또 하나의 평행 우주라는 설정이에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엘프와 드워프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 영혼이 이 플레인스케이프로 넘어가고 거기서 또 다른 삶을 산다라는 것이 이 플레인스케이프라는 세계관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 그래서 게임 제목에 플레인스케이프가 들어간다는 거는 일종의 판타지 세계인데 살아있는 엘프 드워프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이 죽어서 물질적인 실체가 없는 영혼과 관념의 세계로 넘어갔을 때 거기 있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다라는 걸 설명을 하는 거죠. 이제 플레인스케이프라는 설명은 그거고 뒤에 토먼트라는 게 붙는데 이 얘기는 제가 좀 뒤에서 하는 게 더 자연스러울 것 같고 이 게임의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특이하게도 주인공의 이름이 네임리스 원,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름 없는 자라고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없다는 것 자체가 좀 의미 있는 설정일 것 같아요. 네, 사실 소설이나 영화에도 가끔 보면 이름 없는 캐릭터들이 있어요. 끝까지 이름을 한 번도 이야기를 안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게임에서 주인공의 이름이 없다는 건 조금 오묘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설명한 대로 여기는 물리적 실체가 없는 관념의 세계잖아요. 근데 물리적 실체가 없는 상태에서 이름이란 건 어떤 의미냐면 어쩌면 그 존재 자체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물리적 실체가 없는데 이름만 알고 있는 개념들이 좀 있어요. 사랑 같은 게 대표적이겠죠. 우리는 사랑을 만져볼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지만 사랑이라고 부름으로써 이게 어떤 개념이다를 알게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랑이란 이름이 없는 어떤 존재라면 우리는 얘를 인지하지도 못하고 부를 수도 없지 않습니까? 관념의 세계에서 이름이 없다는 건 다시 말해서 이 주인공의 존재 자체가 없어졌다라는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소설이나 영화에서 그냥 이름이 안 나오는 것과 주인공이 이름 없는 자다라는 것은 굉장히 다른 의미가 되는 거죠. 실제 현실에서도 누군가의 이름이 없다면 좀 난감할 것 같은데요.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우리가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해보진 않잖아요. 근데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이름이 없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제약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하나 태어납니다. 그러면 생물학적으로는 이미 태어난 사람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행정체계에서는 아직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죠. 동사무소에 가서 출생신고를 할 때 그때 비로소 사회적으로 탄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혹은 아이가 태어났어요. 출생신고도 아직 안 했지만 이 아이를 우린 처음에 뭐라고 부르냐면 아기라고만 부릅니다. 그런데 산부인과 같은 데 가보면 아기가 막 50명씩 있어요. 그렇죠. 많죠. 예, 그러면 처음에 이름을 못 따니까 번호표를 붙여놓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가 진짜로 우리 가족이 된다라는 순간은 대체로 아이를 이름으로 처음 부르는 어떤 순간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미 알고 있어요. 한 사람의 존재, 한 물건의 존재라는 건 이름이 붙을 때 비로소 의미 지어진다. 그래서 이름이라는 건 결코 가벼운 개념은 아닙니다. 굉장히 사회적인 무게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본질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은 동아시아의 경우엔 특히 함부로 부르지 못하게 하는 관습이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이제 드라마에서 봤기 때문에 세종대왕의 이름이 이도다라는 걸 잘 알아요. 근데 조선시대에 왕 앞에 가서 야 이도야 라고 부르면 목이 날아가겠죠. 왕의 이름은 함부로 부르지 못하게 한 규칙이 있었고 이거를 피휘라고 해요. 왕의 이름을 피해 쓴다. 그러다 보니까 왕들도 이름을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를 못 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많이 쓰는 단어 사랑이라고 합시다. 왕의 이름이 이사랑이다 이러면 국민들이 이제 사랑이라는 단어를 못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피해가 가다 보니까 아무도 안 쓰는 한자를 쓰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경우고 그래서 외자 이름이 많은 게 그런 문제도 있는 거고요. 또 조금 가깝게 보면 호나 자 같은 개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왕 이렇게 부르면 굉장히 무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퇴계 선생이라고 호나 자를 부르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호명이었던 거고요. 현대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같은 경우 특히 그렇죠. 직함으로 많이 부르죠. 예를 들어 뭐 이 작가님, 네. 최 과장님. 근데 예를 들어 이경혁 과장인데 이경혁 씨 이렇게 부르면 왜 날 저렇게 부르지? 라고 섬뜩하게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름을 대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굉장히 예전부터 우리는 누군가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름이란 건 매우 소중하니까. 이런 개념이 좀 오래 있었죠. 그러면 이 이름 없는 자인 이 주인공이 네. 자기 이름을 찾아 떠나는 게 이 게임의 내용이에요? 바로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뻔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보통 모험이라는 게 뭐 세계의 위험이 찾아왔다. 그러면 그 위험을 막아라. 이런 형태가 많았다면 이 게임은 시작부터 보여줘요. 나는 이름이 없는 자다. 근데 이 세계는 물리적 실체가 없는 관념의 세계다. 그래서 이름이 없다는 건 내가 없는 거다라는 오묘한 설정에서 시작을 하고 그래서 이야기는 굉장히 흥미로워집니다. 뭐 줄거리는 되게 다른 게임들하고 비슷해요. 중간에 적을 만나면 싸우고 동료를 만나면 대화를 하고 이런 보편적인 게임의 법칙을 따르는데 시작점이 매우 독특하다 보니까 애초에 인트로도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네. 처음에 게임을 시작하면 그 소개 영상이 쫙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두운 철문이 열리면서 우리가 시체 모으는 수레 있죠. 그 시체를 올려놓는 그 쇠로 만든 수레. 네. 거기에 주인공이 실려오는데 거기가 시체 안치소예요. 말 그대로. 그럼 거기 이제 다른 시체들과 함께 있다가 주인공이 쓱 하고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난 거죠. 그런데 죽었다 살아난 이 주인공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해요. 자기가 왜 죽었는지도 모르고 왜 여기 와 있는지도 모르고 가장 결정적으로 자기 이름이 뭔지도 모릅니다. 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인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게임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게임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죽습니다. 실패라는 걸 하게 되죠. 그러면 실패하면 어때요? 대부분의 게임들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쵸. 시작을 하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 시작되는 주인공이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는 장면을 실제로 플레이어들은 게임 내내 보게 되는 거예요. 뭐 하다 실패하면 죽었다 하면 똑같은 장면으로 또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근데 설정상 이 주인공은 그렇게 죽으면 다시 자기가 플레이했던 그 순간의 기억들도 다 날아간 채로, 그러니까 플레이하는 나만 알고 이 게임 속 캐릭터는 모르는 채로 이야기가 또 진행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 게임이라는 게 게임 오버가 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맞긴 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듣고 나니까 좀 묘한 기분이 드네요. 맞습니다. 이건 굉장히 당연한 거예요. 슈퍼마리오 하다 죽으면 하고 짜증을 내는 게 처음으로 돌아가기 때문인데 이 앞부분의 설정이랑 묶어놓으면 이야기가 굉장히 새로워지는 게 잘 생각해보면 이게 바로 불교에서 얘기하는 윤회랑 굉장히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네. 윤회, 산스크리트어로는 삼샤라라고 부르는 이 개념은 주로 이제 인도 계통의 종교에서 많이 나오는 개념인데 원래 의미는 그거예요. 정처 없이 어딘가를 빙빙 돌아다닌다라는 의미로 이제 윤회, 삼샤라라고 불렀는데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자어로 개념을 바꾸다 보니까 바퀴륜자에 돌회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바퀴처럼 뱅뱅 돈다라는 개념으로 윤회라는 개념을 쓰는데 뭐 제가 또 스님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정밀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생로병사를 다 거치고 한 생을 마치면 다시 새로운 세계로 태어나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윤회의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인데 윤회는 정처 없이 계속 빙빙 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불교 개념에서 윤회라는 건 우주의 시작부터 끝까지 이 순환이 반복된다라는 이야기고 이거는 뭐 우리가 전생 컨텐츠 이런 게 또 한동안 유행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새로 태어난 윤회된 사람은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전제가 있죠. 그리고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 채 계속 다시 태어나는 이 상황이 번뇌와 업복 속에 무한히 이어지는 게 삶이다라는 것이 이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윤회고 그래서 해탈이라는 개념이 있죠. 이 해탈이라는 건 자기가 끝없이 윤회하는 이 수레 같은 굴레를 벗어나서 일종의 깨달음을 얻어서 윤회를 뚫어내고 다시는 재탄생을 반복하지 않은 어떤 영원 불멸의 순간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해탈이라고 하는 건데 이 얘기를 토먼트로 다시 가져가 보면 그래요. 죽을 때마다 우리 주인공 이름 없는 자는 자신의 기억을 잃고 다시 태어나죠. 전생을 기억하지 못하는 윤회를 게임에서 실패할 때마다 반복하고 있는 어떤 순간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게임은 결국에는 이 윤회하는 중생이 해탈을 향해 가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게임 직접 해보신 것처럼 이제 잘 알고 계시는데 네. 어떻게 보면 나를 찾아 떠난다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흔하기도 해요. 뭐 게임뿐만 아니라 많은 소설, 드라마에서도 보여주고 있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이 세계는 관념만 존재하는 세계다라는 것, 그리고 주인공의 이름이 없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이 게임에서 플레이어가 겪는 모험이란 건 불교적 윤회를 계속 반복하고 있고 이를 끊어내고 해탈의 길로 나가려는 불교적인 수도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실제 게임 스토리를 좀 진행을 해보면 주인공은 이 전생의 끝,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영웅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세계에는 항상 이상한 전쟁들이 있죠. 왜 시작했는지도 모르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영원한 전쟁 속에서 계속 누군가를 죽고 자기도 죽고 막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그 속에서 주인공이 독백을 하는 거죠. 내가 너무 씻을 수 없는 거대한 죄를 지었다. 근데 이게 얼마나 거대하냐면 내 남은 삶을 다 거기에 투자를 해도 속죄할 수 없는 큰 죄다. 근데 이 관념의 세계에는 또 하나의 법칙이 있는데 강력한 인과율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죄를 지으면 네. 이 우주의 법칙이 찾아가서 반드시 합당한 벌을 내립니다. 주인공은 이걸 생각하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 인생으로 커버가 안 될 정도의 죄를 졌는데 어떻게 하지? 하고 찾아다니다가 한 대마법사를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마법사가 얘기해 주는 게 그러면 네가 영원히 안 죽으면 되지 않겠니? 라고 해서 이상한 술법을 부려주는데 이 술법이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기는 영생을 할 줄 알았는데 잘못돼서 어떻게 되냐면 나의 삶과 죽음이 서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딱 마법을 시전하자마자 죽음이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죽음은 계속 얘를 피해서 어둠 속으로 다니고 주인공은 죽지는 못해요. 그래서 근데 영생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게임 설명한 대로 네. 죽음은 다시 살아나는 형태로만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 죽었다가 깨어나는 주인공이 뭘 놓치게 되냐면 자기가 왜 이렇게 영생을 하게 되었나를 모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찾아가죠. 도대체 난 왜 이렇게 된 거야? 내 이름은 뭐야? 나는 어쩌다 이 상황이 온가를 맨날 찾아가지만 계속 실패해서 죽게 되고 그러면 또 다시 일어나면 모든 걸 까먹고 다시 시작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이거야말로 영원히 정답을 찾아가는 그 윤회의 굴레가 돼버리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와중에 아까 얘기했던 우주가 이 대원칙을 가지고 벌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도 문제가 된 게 이름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죽으면서. 이 우주는 이름 없는 자를 찾지 못하게 됐어요. 이름이 없으니까 이 세계에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세금을 내야 되는데 네. 이름이 없고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면 정부는 과세를 하지 못해요. 이 그렇죠. 사람한테. 그것처럼 이 우주의 대원칙이 이 자식이 죄를 졌는데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겠다라는 기묘한 상황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나의 이름을 찾고 나의 과거를 찾겠다라는 이야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윤회라는 불교적인 개념을 크게 가져오는 모티브가 되는 거고 이런 맥락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 게임의 제목의 뒷부분 토먼트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됩니다. 굉장히 심오하네요. 네. 게임이. 예. 그러니까 토먼트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고통이 될 텐데요. 혹시 여기에 또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예, 말씀대로 이걸 직역하면 사전을 찾아보시면 고통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본 맥락을 잘 생각해 보면 이건 그냥 단순한 고통이 아니구나. 그러면 이것도 불교적 용어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힌트를 얻게 되는데 이를테면 번뇌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주인공은 앞서 우리가 설명한 대로 윤회의 굴레 안에 들어와 있고 사실 영원히 못 벗어나고 있죠. 자기가 왜 이렇게 됐는지도 모릅니다. 네. 매번 리셋돼서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하지만 나는 똑같은 모험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생의 쳇바퀴를 돌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우리가 보기엔. 이게 메인 스토리이고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전투, 많은 사람과의 대화, 다양한 모험을 겪지만 계속 리셋이 되는 그 영원한 윤회의 상황 속에서 결국 엔딩에 도착을 하게 되면 약간 스포가 되겠지만 주인공은 자신에게서 분리된 죽음을 다시 찾아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분리된 죽음과 아무런 거리낌 없이 다시 합쳐집니다. 네. 근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 선택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인류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누구나 죽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죠. 만약에 죽음이 나와 떨어졌다면 사실은 다시 합쳐진다는 선택을 하기는 매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은
거리낌 없이 나는 다시 죽음과 하나가 되겠다라는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자신의 진짜 이름, 자신의 숙명, 그리고 자신이 저질렀던 그 모든 과오를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게 되는데,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자기가 처음에 고통받았던 그 영원한 전장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고통에서 피하려고자 했잖아요, 처음엔. 근데 자기가 그 수없는 윤회 끝에 결국 깨달은 것은 나는 죽음도 나의 삶이라고 생각해라고 받아들여 버렸고, 내가 받는 이 고통이 그냥 밖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래, 오라 나의 운명이여라는 자세로 그 앞에 서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게임 제목의 토먼트라는 건 표면적으로는 이름 없는 자라는 캐릭터가 겪었던 고통이지만 사실은 번뇌인 거죠. 이 번뇌를 그냥 거부하고 내치는 것이 아니라 그 번뇌조차도 나의 삶이다라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버림으로써 비로소 주인공은 열반, 해탈의 경지에 오르게 된다는, 다시 말해 불교적 의미에서 있는 그 윤회의 고리를 끊고 해탈에 이르는 이야기로서 플레인스케이프 토먼트는 의미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게임의 제목 토먼트는 고통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저는 조금 더 굵은 의미로 이것은 번뇌라고 부르는 것이 좀 더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얘기를 자주 하고 있죠. 근데 사실 불교 개념이 굉장히 난해한 부분들도 네.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게임으로 접하면 좀 더 쉽고 좀 색다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불교 신자도 아닙니다. 그냥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해서 불교 게임을 생각해 보다 보니까 갖고 오게 된 건데, 만약에 우리 방송을 스님들이 들으시면은 이 녀석 이거 불교를 하나도 모르는구만 이러실 수도 있겠죠. 다만 이 게임은 대놓고 불교 게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랬으면 뭐 불교적 상징이라던가 아니면 하다못해 부처님이라도 나왔겠죠. 네. 서양에서 만들어진 게임이고요. 근데 서양도 불교를 모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또 인기가 좋기도 하고, 다만 그 불교 철학이라는 개념을 가져와서 자신들의 이야기에 붙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게임을 했다고 해서 제가 여기서 뭐 불교를 담은 게임이라고 해서 어디 가서 나는 이제 불교의 마스터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고, 네. 다만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이 불교 철학은 정말 어렵습니다. 아니 윤회라는 게 어떻게 말이 돼요? 부터 시작해서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들을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그런 어려운 얘기를 게임 플레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어렴풋하게 감을 잡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점입니다. 직접 플레이하지 않으셨지만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그럼 게임에서 계속 죽고 다시 시작하는 게 일종의 윤회일 수 있겠구나라는 비유는 아마 캐치하셨을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불교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 불교가 얘기하는 분위기가 뭔지는 알겠어. 아마 게임이 인도하는 데는 거기까지인 거고요. 그리고 오히려 저는 불교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문구가 강을 건너면 배를 버려라 라는 문구거든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언어라는 배를 타고 나아가는데, 그 깨달음의 해안에 도달했을 땐 그 언어 자체도 버려야 한다라는 가르침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게임을 해보고 부처님 모신 날을 맞아 내가 불교를 좀 보겠다 하면 게임을 플레이한 뒤엔 게임을 버려야 할 거예요. 그래야 불교의 가르침이 뭔지 조금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다른 종교들을 다룬 게임들도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게임들도 결국은 우리가 익히 아는 이야기를 해야 재밌거든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가장 많이 가져다 쓰는 것들이 종교, 신화, 설화예요. 그래서 오늘은 불교 얘기를 드렸지만 제가 이슬람교, 기독교, 유대교 굉장히 많은 종교들이 게임 안에서 다뤄지고 있는데, 네. 내일이 부처님 모신 날이다 보니까 우리가 또 1년 내내 굉장히 다양한 종교 명절을 겪게 될 텐데, 그때그때 맞는 종교와 게임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다른 종교를 담은 게임 이야기들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네요. 네.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이경욱 게임 제너레이션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곡으로 자미로콰이의 스페이스 카우보이 들려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